이렇게 분류하기도 힘들 만큼 다양한 생물이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걸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현존하는 모든 생물종이 처음부터 다 같이 뿅 하고 나타나서 그 후로 아무 우여곡절 없이 지금 상태로 쭉 이어져 왔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죠?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모든 생물의 공통조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영어로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앞글자만 따서 루카라고 불렀는데요. 루카는 가상의 생명체입니다. 이 가상의 최초 생명체가 자손에서 자손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변이가 나타나고 다양하게 진화했다는 거죠. 루카 같은 존재가 실제로 있었을까요? 진짜 우리의 공통조상이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하고 39억 년 전쯤에 지각이 안정됐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쯤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원시지구,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의 지구, 초기 지구의 모습은 지금이랑 환경이 전혀 달랐어요. 목성처럼 대기에 수소, 암모니아, 메테인 같은 게 많았고 산소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바다는 뜨겁고 운석과 해성도 계속 충돌하고요. 한마디로 생명이 태어날래야 태어나기 힘든 척박한 환경인 거죠. 이런 원시지구에서 도대체 어떻게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났는지 사실 관찰을 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설명드리면 알렉산드르 오파린이라는 러시아의 생화학자가 제안한 화학적 진화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파린은 대기 중에 메테인, 암모니아, 수소, 수증기가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아미노산 같은 단순한 유기화합물이 되고 그게 비와 함께 내려와서 바다에 모였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모인 유기물이 진하게 축적되면서 자기들끼리 결합을 해서 단백질, 핵산 같은 복잡한 유기화합물이 되고 이게 아마 원시세포로 진화했을 거라는 얘긴데요. 오파린은 실험실에서 원시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재현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액체방울 형태의 유기물질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코아세르베이트, 라틴어로 함께 쌓여있는 덩어리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코아세르베이트가 진짜 최초의 생명체에 가까운 물질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뭐 그때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다만 1950년대 초반에 스탠리 밀러와 헤럴드 유리라는 두 명의 화학자가 메테인이랑 수소 같은 걸 용기에 넣고 전기방전을 일으켜서 무기물에서 단순한 유기물을 만드는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 시드니 폭스라는 과학자가 아미노산을 그보다 복잡한 유기화합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는 통일된 가설이 없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그게 뭐가 됐든 최초의 생명체가 지구상에 나타났다고 가정해볼게요. 그 다음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진화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우선 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할 때 그전에 없던 새롭고 특이한 무언가가 나타나면 돌연변이가 나타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돌연이 나타난 변이라서 돌연변이라고 하는데요. 변이라는 개념도 그 돌연변이랑 같습니다. 예전에 진화 얘기 나오면 자주 눈에 띄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린이 높은 데 있는 나뭇잎을
뜯어먹으려다가 목이 점점 길어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그런 내용이죠. 이런 걸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용, 사용하면 발달하고, 불용, 안 쓰면 퇴화한다. 그런 뜻인데요. 용불용설은 현재 기준으로 조금 고민이 필요한 가설입니다. 우선 후천적으로 목을 늘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한들 그런 건 유전이 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강조하지만 변이는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맞는 설명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목이 긴 기린이 태어났는데 그 녀석이 운 좋게 높이 있는 나뭇잎을 잘 따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이 긴 기린들은 잘 먹고 잘 지내.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배도 잘해. 그럼 또 목이 긴 기린들의 자손들이 또 살아남겠죠. 얘네도 목이 길어. 얘 또 살아남아.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살아남아서 우세종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선택 개념에 맞는 생각입니다. 제가 가상의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만 보면 귀신같이 달려들어서 잡아먹는 천적 개구리가 있어요. 그런데 초록나비는 주변 색에 묻혀서 개구리가 사냥하기 힘들어요. 빨간 나비가 나중에 초록나비로 진화했다고 할 때 진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1번, 한 세대 한 세대 차츰차츰 그라데이션으로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바뀐다. 2번, 갑자기 변이된 초록나비가 나타나서 그 나비가 우세종이 된다. 우리가 말하는 자연선택은 2번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최초의 생명체가 세대를 거듭하는 사이에 다양한 변이가 일어났고요. 각각의 환경에 유리했던 변이종들이 자연선택을 받으면서 오늘날 다양한 생물체로 진화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진화론과 관련된 오해 몇 가지를 풀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듯한 그림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면 동물원의 원숭이는 언제 사람이 되냐? 이런 식의 질문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과 원숭이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통 조상으로부터 왔지만 원숭이는 인간의 직계 조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독립적인 진화를 해온 거죠. 이 말은 뭐냐? 원숭이도 이미 끝까지 진화를 한 상태라는 겁니다. 절대 인간으로 가고 있는 중간 단계가 아니에요. 원숭이도 이미 스스로 공통 조상으로부터 끝까지 진화한 상태인 겁니다. 아시겠죠? 동물원의 원숭이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걔네도 걔네 나름대로 환경에 맞게 끝까지 진화한 거예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은 것이다. 이거 좀 애매한데요. 먼저 우월하다라는 걸 정의해야겠죠. 우월하다. 네,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우월하다고 정의할 것인가? 우월한 유전자가 살아남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조건에 유리한 유전자가 살아남았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월하다는 걸 정의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피지컬이 세계 최강인 사람이랑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우월합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누가 우월하다, 절대적으로 무언가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특성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우월한 방향이 아니라 살아남았어. 살아남은 그 결과야. 그 결과인 분들, 그 결과인 모든 생물체는 우월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각자 우월한 무언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멸종하지 않은 거겠죠. 또 바퀴벌레는 완벽한 생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왜냐? 바퀴벌레는 인류가 멸종해도 살아남을 것이다.
생명력이 매우 끈질기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해죠. 네, 물론 현재 기준 바퀴벌레가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해 있는 생물일 수는 있습니다. 정말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굉장히 빠르고, 네. 하지만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환경 조건이 갑자기 바뀌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누구도 절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화는 빠르게 일어난다.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오해가 없는데요. 간혹 어린 친구들이 캐릭터가 뿅 진화했다. 이런 진화하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때문에 진화를 정말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진화했다. 그 게임, 그 만화, 걔네 진화 아닙니다. 오히려 변태에 가까워요. 아시겠죠? 진화가 아니라 걔는 변태입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진화는 매우 느리게 일어납니다. 일부 환경에서 빠른 진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수천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서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면서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가 무언가로 변하는 것은 변태에 가깝고요. 진화는 거대한 어떤 장기적인 흐름의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